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의 야망. 2. J20보다 KF21의 우월성. 안녕하세요. 중국 기업들이 너무 담당하게 결함 제품을 선보여 처음엔 계획된 연출인 줄 말았다. 최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LCD에 이어 OLED 시장까지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자사의 최신 OLED 기술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LCD 따라잡은 중국 OLED 대거 선보였지만 혹평, 품질과 완성도, 수율 중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역대 최악의 흑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LCD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조사들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LCD 제조사가 되어버린 BOE가 얼마 전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OLED 시장에서까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즐비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여전히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82.3%라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OLED 시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굳건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에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시드 디스플레이 워크 2022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전시회로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무려 2년간이나 취소됐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되며 더욱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포함해 TCL과 초트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아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율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해 대형 OLED 제품을 선보이지 못해왔던 BOE 측이 들연 대형 OLED와 클레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사의 신기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OE 측의 부스에는 당당히 55인치 AK 능동형 퀸텀답 발광 다이오드 엠클드 디스플레이가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중압감이 막중했던 것일까요? BOE가 자신의 메인 부스에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전시했던 55인치 AK 엠클드 디스플레이에선 전시 제품이라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OE의 신제품에선 가로로 길게 상처가 난 듯한 노란색 선세 줄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결함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절묘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 BOE의 부스를 구경하던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 IT 리뷰어들은 순간적으로 이를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 IT 전문가들에게 자사의 최신 기술력과 향후 비전을 공개하는 글로벌 행사에 출품될 작품들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에 걸리기까지 수많은 연구진들의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만이 출품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 IT 리뷰어들은 순간적으로 이를 결함일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다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BOE 신제품에서 발생한 이 같은 현상을 선결함 라인 디펙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구동신호 및 패널 불량 가능성을 지목했으며 애초에 공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한 매우 초보 수준의 기술 결함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분명 LCD 분야에서의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맞지만 OLED 분야에선 실험 단계 수준인 기술을 가지고 왜 굳이 전시를 감행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상당한 촉평을 쏟아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매해 BOE가 엠클드 양산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어려우니 CES에 출품하진 못하고 시드에서만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년 전 BOE 측이 엠클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며 드디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BOE는 지난해 4K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전시하는 8K 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 한국의 제품들보다 더 긴 수명, 더 낮은 비용 및
더 넓은 디스플레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이점이 있다. 매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희망 가득했던 홍보문구는 무려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결코 불가능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는데요. BOE 측은 이번 행사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엠클드 외에도 국제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무려 95인치 대형 AK 올레드 패널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밝기 부분이 세계 최고의 선명도를 자랑하는 국내 제품들에 비해 4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토록 BOE가 자신해왔던 자사의 모든 신제품들이 결함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역대급 혹평들만이 가득했던 굴욕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초 BOE 측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용을 강조해왔었지만 현재 중국의 처참한 수율로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었던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번 전시회에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력들을 대거 공개함으로써 미래 기술력에 대한 과시 의혹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과도한 의혹에 비해 완성품 개발 이전 단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선 결함이나 점 결함 등 초보 정민 단계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현 시점 중국의 기술력은 공정의 전 단계에 불과해 상용화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 하며 이와 비교해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우리 기업의 폼팩터 위주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기술력과는 완성도와 차별성 면에서 또다시 엄청난 격차를 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 입구에 현존 최대 크기인 97인치 올레드 EX를 전시하며 이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8인치 360도 폴더블 올레드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도 처음 선보였는데요. 기존에는 패널이 단방향으로만 접혔었다면 이번에 공개한 360도 폴더블 올레드는 기술 난이도가 극악으로 높은 양방향 폴딩 기술력을 실제 구현해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앞뒤 전환이 가능한 꿈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는 평단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인터치와 투명 올레드 인터치는 이번에 무려 55인치 화면에까지 적용이 가능해져 지금보다도 수십 배는 더 많은 상업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치 기술력은 올레드 패널에 터치 전극을 내장해 고감도 터치를 구현해내는 기술력으로 지금까지는 대화면 패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해낸 LG 디스플레이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화면 인터치 기능 적용이 가능해지며 상업용 시장에서의 LG 디스플레이 입지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전시회 부스를 가정기업, 병원, 학교 등 실제 공간처럼 꾸미고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해내 실사용 영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력을 선보여 평단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넘사벽 LG 디스플레이의 현존 최강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역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다양하게 접고 위아래 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올레드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해왔던 가로로 확장되는 기존 기능에 더해 위로도 화면을 확장시킬 수 있는 6.7형 슬라이더블 제품을 처음 공개해 엄청난 화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또한 게이밍용 폴더블 제품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제품 양쪽에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할 때에는 대화면으로 사용하다가 평상시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죠.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들을 그저 카피해내는데 급급했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여전히 양국의 기술력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몰래 빼내거나 한국산 제품들을 무단으로 카피해내 LCD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독 올레드 시장에서만큼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결코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숨어 있었는데요. 이는 과거 LCD 시장의 점유율을 중국에게 빼앗기며 혹독한 글로벌 업계의 냉혹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의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1을 앞두고 삼성은 드련 QD OLED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런 삼성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글로벌 업계 대부분이 극도의 당혹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성은 이미 LG 디스플레이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개발해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련 업계 내부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많은 루머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삼성은 CES 2022 행사의 버젓이 QD OLED 디스플레이를 공개했고 심지어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당시 평단에 엄청난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최대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보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사에게 QD OLED 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직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를 미리 공개했다가 혹시나 중국이 또 다른 카피캣으로 모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이 QD OLED의 기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신경을 써왔는지는 이를 설치할 때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상반기 LA9으로 불리는 LCD 8라인 일부를 철거하고 그해 7월부터 대대적인 QD 디스플레이 장비 반입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캠퍼스 QD 교체 공사 당시 거의 군사작전에 가까울 정도로 보안에 막대한 신경을 쓰기도 했는데요. 100m 트레일러에 꼼꼼 싸맨 장비 중국이 탐내는 삼성 QD 설비. 세계 최초로 선보일 QD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들 중 일부라도 자칫 중국 경쟁사에게 유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산 캠퍼스는 차량과 인원 진출입은 물론 캠퍼스 내부 활용도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트레일러로 운반하는 장비들을 파란색 가림막으로 모두 꽁꽁 싸매거나 설비 반입 통로인 LA9 측면에는 아예 아파트 5층 높이의 나무를 심어 외부 시야를 원천 차단시켰고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은 100m 간격마다 고성능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혹시 모를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철통 보안은 그만큼 QD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력차 상징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결과물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도 감히 중국산 OLED가 한국의 OLED의 초격차 기술력을 결코 넘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 향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될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의 동력을 유출하려는 이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국가적 차원의 강도 높은 처벌과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재 국방 기술은 중국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카이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속도 사용용 KMH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 주식 위상 배열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2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야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0일 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에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Su-33을 모방한 J-2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환,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사와 베이징 에이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이츠 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E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Z 계열 엔진의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SU-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의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산.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